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망의 기록인 100골 달성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통산 50도움에 성공하며 역대 어시스트 공동 4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토트넘 구단에게 있어서는 사실 매우 큰 기록입니다. 토트넘 출신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산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총 5명입니다. 76개의 테디 쉐링엄, 73개의 크리스티안 에릭센, 68개의 데런 앤더튼, 58개의 피터 크라우치, 55개의 말브랑크가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5명 중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스퍼스를 위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수의 어시스트를 달성한 사람은 오직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팀들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개인 기록인 셈이죠. 그 말은 손흥민이 토트넘 클럽 역사상 팀을 위해 두 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제공한 선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100골은 못 넣었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에서 팀을 위해 50도움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와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길 수 있었던 이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마감하는 바람에 기록 달성이 묻히는 것 같아 너무 아쉽고 부상자들의 속출로 이상했던 경기 흐름과 더불어 전술적인 아쉬움으로 100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50도움과 더불어 다소 이상했던 경기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46분경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왔고 케인과 클루셉스키에게 대부분의 수비진이 쏠려있는 사이 우측의 페드로 포로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며 전진을 시도합니다. 순간 수비의 틈을 발견하고 패스를 하는데요. 이 안에도 포로의 득점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주었던 패스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로 패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는 이 틈새로 패스가 들어갔다면 패스의 전진성이 다소 떨어져 포로는 공을 좀 더 뒤쪽인 박스 바깥쪽에서 받고 스스로 드리블을 치면서 박스 안으로 전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포로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골이 되는 순간의 장면인데요. 전력 질주한 수비가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슈팅이 1, 2초만 늦었어도 슛이 수비에게 블록당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달려오는 수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슈팅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열린 공간으로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열릴 공간으로 패스를 했죠. 정지 화면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이 수비가 클루셉스키를 따라서 골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수비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었고 관성이 발생한 수비는 공이 지나가는 시점에 그 위치를 지나쳐 더 높이 올라가 버려 손흥민이 패스하기 직전에는 없었던 길이 열리고 공은 그 열린 길을 지나 포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패스의 각이 사이드로 더 벌어지게 되면 자칫 패스가 너무 빠를 경우 동료가 공을 못 받아 볼이 사이드로 빠지게 되어 첫 터치가 너무 측면적으로 이루어져 후속 동작에서 슈팅각이 안 나올 여지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같은 패스를 주더라도 사람에게 주는 패스와 앞쪽 공간으로 주는 패스와 좀 더 날카로운 각도로 앞쪽으로 주는 패스는 모두 그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는 상대 수비가 지나간 자리를 통과할 정도로 최대한 예리한 각도로 넣어준 패스였고 그렇게 포로가 박스 안에서 편안하게 잡고 오로지 슈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에 득점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었던 어시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디테일한 분석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축구 통계업체 분석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XT, 즉 기대 위협이라고 부르죠. 경기장 전체를 가로 18칸, 세로 12칸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경기장을 총 216칸으로 만들죠. 그리고 패스나 드리블로 상대 골대를 향해 공을 한 칸씩 이동시킬 때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협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측정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같은 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패스라면 기대 위협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밝은색 영역에서 진한색 영역으로 패스를 하게 되면 기대 위협 수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패스하는 위치에서 기존에 열려 있었던 길로 패스를 했을 시 포로가 공을 받는 지점은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열릴 것을 예측하고 좀 더 전진해서 넣어준 패스로 인해 실제로 포로가 공을 잡은 지역은 넓게는 이 지역, 좁게는 이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열렸던 곳으로 패스를 한 것보다 열릴 곳으로 패스를 한 것이 누가 봐도 기대 위협이 훨씬 증가하는 패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득점 가능성을 상승시켰던 패스를 포로가 좋은 슈팅으로 잘 넣어주었습니다. 이 어시스트를 포함해 키패스를 팀 내 최다인 총 3개나 하면서 팀의 공격에 큰 기여를 했던 손흥민 선수. 특히 19-20 시즌부터 사우스햄튼과의 모든 경기에서 결석 없이 전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왔던 손흥민 선수는 그 기분 좋은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우스햄튼 킬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이런 좋았던 장면과는 다르게 매우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간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만 양팀 선수들이 각각 2명씩 총 4명이 전원 부상 교체 아웃으로 나갔죠. 특히 이것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케인의 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어시스트를 선택했던 히샬리송이 5분 만에 부상으로 나갔고, 손흥민과 공격진에서 좋은 케미를 보여줬던 벤 데이비스마저도 37분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다 아쉬운 점은 나간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었습니다. 최근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가 현저하게 줄어든 클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과 역대 상성 최악으로 인정받고 있는 페리시치가 대신 경기장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페리시치가 경기장에 들어온 시간은 대략 36분 33초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마지막 슈팅을 한 것이 36분 55초. 그러니까 둘이 겹친 시간은 약 12초이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아직 경기장에 녹아들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페리시치가 들어온 이후에 슈팅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교체로 들어와 더 적은 시간을 소화한 페리시치는 슈팅 수가 손흥민의 2배이자 케인과 동률인 팀 내 슈팅수 최다인 4회를 기록했습니다. 또다시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24분경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수비를 끌고 안쪽으로 이동해주며 손흥민이 돌파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손흥민은 호이비엘에게 패스한 후 리턴을 받기 위해 벤 데이비스가 만들어준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까지 침투해 반대편에 있던 포로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아쉽게도 포로는 이것을 유효슈팅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손흥민의 측면 깊숙한 곳의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오늘 경기에서 벤 데이비스의 히트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투했던 박스 측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보시면 지금같이 벤 데이비스가 만들어주었던 공간을 페리시치가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는 다시 볼 수 없었죠. 물론 페리시치가 득점에 성공해 팀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을 저하시키며 점차 분위기가 기울어지게 한 것도 사실이죠. 벤 데이비스가 나가고 나서 사우스햄튼은 지속적으로 토트넘의 좌측 수비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느린 스피드와 불안한 수비력, 거기에 공격 전진성까지 가지고 있는 페리시치의 왼쪽은 매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실점 장면에서 공의 소유가 토트넘이 아닌 사우스햄튼에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페리시치가 너무 전진해 월콧에게 침투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뒤처지며 월콧 뒤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페리시치는 그냥 골대 쪽으로 향해 들어가며 월콧에게 완벽한 낮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랑글레의 수비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종국의 어시스트 패스가 나온 지점을 보면 아무래도 페리시치의 이 수비 포지션 선정은 너무나도 뼈아픈 실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콘테의 전술이었습니다. 상대는 기세를 타고 동점을 만들기 위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를 강화하되 빠른 역습으로 오히려 추가 득점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강팀들이 상대를 오히려 완전히 죽이거나 또는 상대의 공격의 기세를 낮추는 방법이죠. 토트넘은 공을 빼앗아도 이미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공간을 주지 않는 사우스햄튼 전원의 압박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상대에게 공을 내주었습니다. 86분처럼 너무 늦게 교체하지 말고 상대의 상승하는 흐름도 끊을 겸 조금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시도하고,
최소한 루카스 모우라라도 투입해 아예 전진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드리블로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를 한 명 넣었으면 역습의 위협성을 높여 상대가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손흥민과 함께 빠른 역습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수비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로얄과 파페사르를 투입해 완전히 내려앉아버리니 결국 겁나게 두드려 맞다가 상승하는 상대의 기세에 가드가 느슨해지며 페널티킥을 허용해 승점 3점을 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토트넘 팬들과 각종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콘테를 당장 경질하라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도 답답하고 이렇게 손흥민의 50도움이라는 기록이 안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버린 것도 더욱 답답합니다. 이제는 A매치 기간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는 잠시 휴식에 돌입합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팬들의 바람대로 콘테는 경질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리그 일정 속에서 위약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남은 시즌 동안 계속 유임될까요? 그저 히샬리송과 벤 데이비스의 부상이 장기 결장으로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50도움을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